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나라 만들기 역사, 오늘은 제7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도 성장의 정치경제학 또는 한국형 발전국가 체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한국 경제는 1963년부터 이 고도 경제 성장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1965년부터 박정희 정부는 대단히 효율적이고 강력한 경제개발 체제를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그 박정희 정부가 구축한 경제개발 체제 또는 발전국가 체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본 특질이 무엇인가,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흔히 이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 체제를 가지고 정부 주도형이다, 또 그런 뜻으로 박정희 모델이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정부 주도형 박정희 모델은 이제 시대가 지나갔다, 폐기되어야 된다,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얼마나 그 시대의 그 경제개발 체제의 논리, 그 핵심을 오늘날 한국인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그 의문점이 듭니다. 정부 주도형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주요 생산 요소를 조성하고 공급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는 자본을 공급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에 투자되는 그에게 투자 자금, 그것은 국내 저축만으로는 충당되기 곤란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해외 저축, 그 차관으로 보충되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저축이든 해외 저축이든 그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분배했습니다. 5.16 직후에 군사정부는 은행을 사실상 모든 은행을 국유화했습니다. 따라서 그 은행을 통해서 은행이 조성한 국내 저축이 정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정부의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된 산업과 기업가들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차관을 도입할 때도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했고 허가를 했고 또 세밀하게 그 투자 과정을 감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정책금융체제라 하는데요. 전체 금융시장에서 정부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분배한 정책금융의 비중이 1960년대에는 50%를 넘었습니다. 종합공업화가 추진된 1970년대에는 70%까지 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고도 경제 성장 체제의 중요한 특질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정부는 숙련 노동을 공급을 했습니다. 특히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이 67년부터 숙련공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각종 기술학교라든가 또는 공공훈련기관을 통해서 또는 사내 교육을 통해서 67년부터 71년까지 약 한 22만 명 가까운 어떤 숙련공을 양성을 해서 각 기업에 공급을 합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 계획에서는 특히 종합공업화가 시작된 이후입니다만 81년까지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숙련공을 양성을 합니다. 전국 각지의 기계공고를 지정하고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기숙사를 제공하고 했습니다. 병력 특혜까지도 제공을 하죠. 이렇게 해서 거대한 양의 100만 명에 가까운 숙련공이 양성되었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도합 한 120만 명의 숙련공들이 양성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나이 50대, 지금 은퇴하는 나이입니다만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주요한 그 숙련의 원천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숙련공을 공급을 했다. 뿐만 아니라 고급의 기술을 공급했습니다. 1966년에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수한 한국인 학자들을 유치를 했죠. 그들은 이후 한국의 제철, 전자, 화학, 기계 공업의 육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자본을 공급하고 숙련공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또 진흥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일정한 어떤 잘 짜여진 계획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5년마다 경제개발 계획이 이루어진 건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사실이죠. 1962년부터 5년마다 근 30년간 6차에 걸친 경제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이 경제개발 계획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와는 전혀 상이합니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각 공장마다 얼마를 생산해라 명령을 하고 그 중에 얼마를 어느 부분으로 보내라 또 개별 가정에 대해서는 또 배급을 합니다. 이렇게 생산과 유통과 분배와 소비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명령 경제가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였습니다. 그러한 임페라티브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 박정희 정부의 계획 경제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면서 시장 경제가 자체적으로 보급하지 못하는 확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생산 요소나 환경을 육성하는 시장 육성적 그런 계획이었고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민간에게 알리는 지시하는 정부가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인디커티브한 지시적인 그러한 계획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기업가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그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할지 알 수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고급의 시장 정보나 여러 가지 기술 정보가 또 계획에 수렴이 됩니다. 이렇게 박정희 정부의 계획 경제는 민간과 정부 간의 민화란 어떤 협동 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자본을 공급했다, 숙련 노동을 공급했다, 기술을 발전시켰다, 나아가서 아주 매우 효율적인 인디카티브한 계획 경제를 작성했다. 계획을 짰고 실행을 했다. 다 모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정부 주도형 개발 체제 또는 박정희 모델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미 시대가 지났으니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박정희 모델은 정부 주도형이기 때문에 성과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컸다. 보통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상식화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그런 이야기만으로는 그 시대에 박정희라는 집권자를 중심으로 해서 구축된 한국형 발전 국가 체제의 본질을 특질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만이라면 다른 여러 후진국에서도 얼마든지 복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모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정부가 자본과 숙련공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후진국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경제개발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다른 나라에 옮겨갈 수 없는 한국형 경제개발 체제, 발전국가 체제의 특질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시대의 사례를 보면서 면밀하게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역시 한 3가지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박정희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구축된 발전 국가 체제의 기본적인 제1의 특질은 이른바 이 경제 개발의 엔지니어링 어프로치다. 이 말은 제가 지금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만은 이 오원철 선생이 쓴 이 한국형 경제 건설의 부제로 잡힌 겁니다.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번역하면 공학적 접근입니다. 공학적 접근.
앞으로 공학적 접근이란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원철 선생은 상공부의 차관보까지 하신 분이고, 울산에 있는 그 석유화학 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공로를 세우신 분이고, 그걸 인정받아서 1970년대 중화학공업기에는 청와대의 제2경제수석으로서 8년간 근무를 하면서 박 대통령을 직원에서 보좌하면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했던 매우 우리 한국 고도 경제 성장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이 책을 무려 7권이나 됩니다. 근데 이분의 그 자서전 겸 이 책인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이 공학적 접근,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분의 취지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야말로 이 한국형 발전 국가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질의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학적 접근의 그 기본 에센스는 뭐냐 하면은, 정부가 잘 짜여진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규모 공장을 지어서 수출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1965년에 그랬죠. 수출을 경제 활동의 생명고리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저 공장을 짓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국내 시장을 보고 자급자족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아니고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서 수출을 한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최신의 기술을 도입함과 동시에 국제적 규모여야 합니다. 대규모여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economy of scale,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을 지어나간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후진국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당시 아무도 그런 발상을 하질 못했습니다. 제가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단히 모험적이면서도 따라서 창의적인 어떤 그러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우선 순차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제1차 5개년 계획기에 비료, 정유, 그리고 뭡니까? 비료, 정유, 시멘트, 이거죠. 이 세 개가 있어야 국가 경제 기본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유 공장을 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당시까지 한국의 석유는 미국 회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이 1949년에 건국 직후에 이 한국 정부와 미국 석유 회사들이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대한석유저장회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코스코라 하는데, 이 코스코, 미국의 스탠다드, 칼텍스, 쉘, 이 세 개 석유 메이저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협약을 맺어가 석유를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 경제의 명주를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석유 공급이 해외의 대석유 메이저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한 그 나라 자립 경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에 이승만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아주 갈등이 심할 때, 특히 원조의 내역을 지평을 둘러싸고 협상이 잘 안 풀릴 때, 이 코스코 회사가 이 석유 밸브를, 휘발유 밸브를 잠궈버립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가 며칠 만에 마비가 돼요. 그런 일이 한 2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정부는 바로 걸프라는 어떤 새로운 메이저와 서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이 코스코를 배제하고 울산에다가 정유공장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비료공장이 있어야 되죠. 그걸 또 제5비까지 5개 큰 공장을 전국에 짓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를 또 공장을 짓습니다. 이렇게 기초 소재가 확보를 하는 것이 이 67년 단계까지 일입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 이 공학적 접근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게 67년 제2차 계획기부터 바로 울산에 이 석유화학 공업단지를 건설합니다.
석유에서 나오는 모든 중간 소재, 석유를 원유를 분해해서 나프타를 적출한 다음에 나프타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그다음에 중간 소재, 그다음에 또 3차 소재, 거기서 나오는 수십 종의 어떤 석유 제품의 그 중간재야말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산업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수출 상품의 그 50%는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이 석유화학 공업의 그 원료를 제공하는 중간재를 제공하는 석유화학 공업 단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미국 회사에 자문을 했더니 한 3만 톤짜리 나프타 분해 능력을 갖는 공장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외국의 회사들이 볼 때는 한국이란 나라가 3만 톤이면 족하다. 당시 국제 최대 그 석유화학 공업의 나프타 분해 능력은 30만 톤입니다. 한국은 한 3만 톤만 해라. 이런 것이 미국의 참 성의 어린 충고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상공부의 관리들은 이 오원철 씨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물건을 어디다 팔아먹느냐. 적어도 10만 톤은, 장차 30만 톤은 가더라도 지금은 10만 톤으로 한다 해서 10만 톤짜리 석유 나프타라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중간재를 좀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석유화학 공업 단지를 건설을 합니다. 10만 톤을 만들어도 해외 30만 톤하고 경쟁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토지도 거의 장기 저리로 구매 매각을 합니다. 연부로 매각하죠. 그 다음에는 그냥 공업용수도 전기도 거의 공짜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해서 30만 톤 국제 석유 메이저들과 석유화학의 메이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석유화학 공업에서 나온 어떤 원료를 이용해서 한국의 화학 섬유 산업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 화학 섬유 산업은 1980년대까지 한국 제1의 석유 수출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경쟁이 가능한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 이 말이죠.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 그리고 이 대규모 공장을 짓기 위한 어떤 자금을 해외에서 유치하고 또 매우 우호적인 선의의 파트너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호적인 선의의 파트너를 하더라도 그들의 자문에 휘말리면 안 돼요. 독자적인 판단을 해서 3만 톤 지으라 한 거 10만 톤을 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나 경제 결정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공장을 순차적으로 지어간다. 처음에는 기초, 시멘트 원료, 시멘트 정유 비료, 그 다음에 석유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포항제철. 포항제철이 석유화 공업이 67년부터 70년까지 3년간 완료가 되니까 70년부터 73년까지 그다음 포항제철. 포항제철하고 나서 73년부터 중화공업화를 드디어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철강, 비철금속, 조선기계, 전자화학, 이제 본격적인 공업화가 여기서는 제품 처음에는 소재, 그다음에 중간 소재, 그다음에는 제품 자체를 대체를 하고 나가서 기계를 대체하고 나가서 기술을 대체하는 이와 같이 소재와 중간재와 제품과 기계와 기술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소추해 간다 그럽니다. 소급해서 추구해 간다. 단계적으로 잘 정비된 어떤 소추의 장기적 프로그램 하에서 이걸 하나하나 확보해 나가는데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제품을 가지고 수출을 한다는 겁니다. 수출을 한다. 제가 아까 정부가 금융을 주도적으로 공급했다고 그랬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금융을 공급했을 때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맥을 통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인맥을 통해서 공급했을 때 이게 왜 실패하지 않느냐.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에 의한 자원의 배분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아는 사람에게 그 배분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부패가 생긴다. 도덕해이가 생깁니다. 그러나 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공학적 접근의 원칙 위에서 분배를 했기 때문에
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공장을 짓고 수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을 배분했다. 이미 그런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을 배분했고, 그 성과는 곧바로 수출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적인 체크, 검증, 조정이 가능할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형 정부에 의한 금융 배분이 실패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